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습니다. 이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치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축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OECD 발표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OECD가 37개 회원국의 올해와 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8%로 전망이 되면서 지난 6월에 마이너스 1.2%였는데 상향 조정이 됐고, 또 OECD 회원국 중에는 가장 그나마 제일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OECD의 이 그동안 발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첫째는 OECD는 적어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네. 국제 연구기관이라든지 네. 여러 연구기관보다 잘 알지 못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OECD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전망도 저는 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가 OECD나 IMF나 국제금융기관의 분석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조금 그런 어떤 조건을 네.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둘째는 저걸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요? 정부가. 그래서 항상 고무됐다고 했는데 항상 고무됐어요, 얘네들. 이번뿐만이 아니라 네. 늘.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나오면, 그리고 OECD는 그렇게 안 좋게 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현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항상 정부는 되게 고무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시 상태라고 했어요. 이렇게 경제가 나쁠 수가 없다고 하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했었던 정부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중심을 잡고 이것은 외국 기관의 어떤 추정치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홍수 문제도 있어서 네. 극복해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이 정부 정말 뭔가 각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조금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세계 최고라는 등 아주 가벼운 태도라고 해서 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좀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을 설사 보여야 좋다 된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가 사실 네. 그렇진 않으니까 네. 슬픔에 빠져 있고 네.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좀 다소 신중한 발언과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OECD 발표에 대해서? 일단 OECD가 이제 좋은 평가를 해서 네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OECD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OECD 평가가 사실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경제 전망 기관이라든지 IB 기관 같은 경우는 매월 거의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망치가 이제 사실은 좀 정교하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포괄해서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네네네. OECD 같은 경우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시아 쪽의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네네. 서베이하는 인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나 IB처럼 어떤 투자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망보다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ECD 평가가 좀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대외 신인도를 우리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대외 신인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 그런 전망 기관인 OECD라든지 IMF의 평가가 좋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신 교수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고 또 서 교수님은 다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외적인 신인도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 자체는 좋아졌잖아요. 마이너스 네. 1.2에서 네. 마이너스 0.8로 어쨌든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의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는 어떤 평가를 받은 건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했는데 노력을 네. 했는데 예. 잘 뭐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받을 만한 결과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도 박수 받을 만한 부분인 건 맞다. 다만 자화자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정합성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IMF나 OECD나 월드뱅크 모든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경제 기구들이 네네. 발표하는 그 숫자 자체가 한국 성장률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망치가 아니더라도 네네.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지속된다면 연말에 실적치가 나오더라도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국책기관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어떤 경제 연구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각 국별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하더라도 네.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쨌든 코로나19를 조기 대응에 성공했다 나름대로 네네. 안정화했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이러니까 우리 이제 축배야, 우리 잘했어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조기 방역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충격을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상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서 네네. 이런 경제 충격을 벗어나 봐야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보다는 의지를 표명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OECD가 발표했던 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뿐만 아니라 내년 것도 이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위로 봤을 때 뭐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낮은 등급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사실 코로나 직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2%를 올라갈 건지 뭐 내려갈 건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1이라는 숫자를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것도 허술하고 봐요. 저것도요? 네. 제대로 된 조사가 내년 이루어지지 2% 않는다. 나오기도 힘들걸요. 금년의 성장률은 아까 뭐 그 0.8이라고 봤는데 상반기가 1.4거든요. 예. 1분기가? 1분기가? 2분기가 마이너스 2.9예요. 예. 그럼 합하면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0.7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따라 상반기가 마이너스 0.7이니까 뭐 OECD 말대로라고 하면 상반기만큼 하반기가 간다고 보고 마이너스 0.8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지나가 봐야 알죠. 그렇죠. 하반기 왜냐하면 벌써 금년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그 어디에 많이 풀었을까요? 상반기에 풀었을까요? 하반기에 풀었을까요? 상반기에 다 땡겨서 그렇죠. 썼거든요. 예. 근데 하반기가 되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세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큰 소리 못 치는 이유가 상황이 세수가 여러 가지로 네, 더 돈이 어려워질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금년에 국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금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뭐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OECD 1위라고 저 자랑 하는 게 제가 맞듣지 않다는 것이고 내년에 3% 성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한 2, 3년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 성장한 적이 2017년 말고는 없어요. 따라서 내년에 2021년에 3% 성장하려고 하면 2017년도만큼 가야 되거든요. 2017년은요 반도체 특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이 호황이었죠. 박근혜 정부 말기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해서 3.1이거든요. 3.1%요. 택도 없어요. 저거 또 가서 고칠 거예요. 올해가 뭐 어쨌든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를 보고 내년에 3.1을 하면 기저 효과를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좀 어렵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그 사이라 하더라도 3%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추동력이 필요한데 네네. 지금 수출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네. 3%대는 좀 어렵다라고. 코로나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큰 충격을 준 것은 아닌 게 이번에 락다운이나 GDP에서 봉쇄도 없었고 사실. 드러났어요. 예. 결국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추동력이 숫자에도 나오지만 상반기에 민간 부분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이에요. 상반기에. 그리고 마이너스의 정부 부분의 성장률이 2%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이너스 한 1%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는 정부가 끌고 가는 거고 그렇죠. 민간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사실. 따라서 코로나를 잘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계속해서 죽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3% 성장은 됐으면 좋겠지만 네네. 저것도 저는 허수라고 보고 내년도 2% 성장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저도 예, 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일지 몰라도 자자처럼 안 된다는 얘기가 네네. 성장률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1위다 몇 위다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네. 매년 100kg씩 쌀을 농사를 졌어요. 근데 올해 농사가 망해가지고 50kg 졌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래도 좀 회복이 돼서 80kg 농사가 좀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평년보다 못하죠. 그렇죠. 100을 했었는데 그렇죠. 80이니까. 평년보다 못해요. 그러나 50kg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뭐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이게 기저효과를 아까 말씀하셔서 했는데 내년 한국의 성장률의 순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이렇게 급격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농사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위에 좀 연연하지 않는 성장률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고 이 숫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성장률을 다른 나라가 비교하면서 순위가 몇 번째다 이런 것은 별로 큰 중요하지 의미가 않다라는 없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봐도요 평년에 약 3.5%를 기록해요. 그러다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4.9%예요. 근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5.4%거든요. 그럼 이 5.4%가 정말 내년이 폭풍 성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기저효과에 원상회복 따른 정도의, 회복이기 네. 때문에 이 숫자를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나 IMF 외환위기 직후 그때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 연도의 그 실적이 나빴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년 경제 성장률 이 숫자 가지고 혹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1위다 뭐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크게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식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민간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고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 중심 국가인데 네. 최근 수출은 역시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8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23.6%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소폭이 또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살고 세계 경제 변화와 어떤 변수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회복이 제대로 정상적인 회복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OECD가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을 올해 이제 마이너스 0.8%로 보기 때문에 예, 예.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3, 4분기에서 최소한 2% 가까이 각각 3, 4분기 1.9% 이상씩 성장을 해야 마이너스 0.8%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그게 낙관할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출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 정도 되는데 지금 수출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2월 달에만 월별로 봤을 때 2월 달에만 이제 3.5%로 이제 수출이 이제 늘어난 그걸 제외하면 이제 지금 계속 안 보면 좋았죠. 6개월 연속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8월 달 관세청이 발표한 그 자료 보게 되면
그 조업일수를 감안하지 않을 때 마이너스 23.6%, 조업일수 감안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7%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4월, 5월부터는 조금씩 그 수출세가 그 감소되는 게 둔화되면서 좀 좋아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두 자릿수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만 우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제 수출 관련된 게 한 자릿수였고 감소세였는데 이제 두 자릿수로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7월달 고용 그 취업자 수 보게 되면 그 27만 7천 명 정도 감소한 줄었죠. 거로 나오잖아요. 예. 5개월째 이게 감소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5월부터는 이제 그 감소세가 둔화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용이 줄 때 결국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고용의 민간 소비 영향, 그다음에 이제 수출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GDP의 두 축이라고 봤을 때 예. 이게 과연 3, 4분기에 회복이 돼서 OECD가 예측할 만한 그 마이너스 0.8%까지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낙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성장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수출이 금년 들어와서 1월부터 이제 8월까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수출이 부진하다. 네네. 근데 수입도 예. 1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수입이 감소를 하면 성장률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예. 성장률이 막 올라가요. 수입이 줄면 네. 성장률이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안 된다, 경제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부는 코웃음을 쳐요. 우리가 성장률이 2%, 3%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 2%, 3% 나와서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성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수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먹는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상수지도 흑자도 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알고 다 보면 줄어들었기 수입이 때문에 줄어서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수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수입이 뭐겠어요? 뭐 샤넬 백이겠어요? 있죠.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의 수입은 꼭 있어야 할 원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걸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은 조만간 그동안 사왔던 원유나 그동안 사왔던 옥수수가 다 고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계를 안 들여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2%, 3% 성장을 하지만 사실상 더 걱정스러운 것은 수입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서 예. 이게 우리 경제를 착시 효과를 주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앞서 수출이 한 두 자릿수 감소했다.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수출이 23.6% 감소했다고 했는데 수출이 근데 수입도 24.3%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아니면 같은 수출보다 좀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상황이었다는 수출도 거는 20% 줄고 수입도 20% 줄잖아요. 네네네. 성장률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장률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수출이 주는 거에 마이너스 효과하고 수입에 주는 것에 플러스 효과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성장률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2%, 3%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수입이 굉장히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꼭 요게 IMF나 금융위기 같은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였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 무너지고 뭐 어떻게 보면 무역 자체가 원활하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지금 둘 다 줄어드니까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열어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숫자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방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그렇죠. 이런 느낌인 네. 거죠. 그러니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주는데 수입이 더 크게 주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현상 가지고 당연히 이 GDP를 계산할 때는 이 수출에서 수입을 뺍니다. 그렇죠. 그 차감된 넷 수출, 순수출을 가지고 GDP를 계산하는데 당연히 순수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체감과 체감되는 그런 경제 상황하고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앞서서 서 교수님이 고용 상황 좀 얘기해 주셨어요.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게 결국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되는데 7월 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줄면서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업자도 2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취업자도 계속 감소하고 그다음에 실업자는 늘고 이거 우리 고용 시장이 정말 무너지고 있다. 계속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표가 된 이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전히 고용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저희 화면에 나가지만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팩트일까요, 이거? 교수님 어떻게 제가 이 보셨어요?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너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경제학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제시해 주신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 고용 통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전월, 지난 월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서 분명히 존재를 1월부터 하고. 7월까지를 비교하면 안 돼요. 원래 2월이 고용 여건이 가장 안 좋고 그렇죠. 원래 3월, 4월, 5월, 6월, 7월 되면서 더 높아져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취업자 증감 규모가 완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아까 실업자 통계도 보여주셨는데 실업자 줄고 있지 않느냐, 실업률도 줄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든 비교가 올해 안에서의 비교예요. 그렇죠. 전혀 의미 없는 비교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올해 실업률, 7월 실업률은 전년 7월 실업률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7월 달의 실업률은 낮은 겁니다. 네. 항상 모든 연도를 비교해 보면 2015, 16, 17, 18, 19, 20 모든 연도를 보면 원래 여름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그런 것인데 2월이 가장 안 좋고요. 지금 저희 나가는 그림에도 보면은 2019년도 7월 달이 맨 앞에 네. 지금 저 막대로 있는데 네. 그때도 안 좋았는데 지금 올해가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의미 얘기하려면 없는 비교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시죠. 하려면 작년 5월, 작년 6월, 작년 7월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항상 계절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 안에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별로 의미 의미가 없는 없다. 겁니다. 이게 사실 경제에서 기본인데 네네네. 고용 통계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걸 발제를 하면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 그럴 이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교정돼서 이제 고용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홍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불언 5월부터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게 팩트라고 하면서 이 조업일 등을 배제한 계절 조정치로 봤을 때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고용 지표라는 게 사실 아까 그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계절적인 변수를 배제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그걸 배제하고 이걸 갖고 증가세를 유지한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만의 시각에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 고용 통계는 좀 다른 통계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신규 채용할 때 3월부터 이제 모집을 많이 그렇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보다는 3월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통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 부총리 얘기는 이제 보통 4월, 5월에 이제 수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산업 생산 활동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이제 고용도 이제 같이 나빠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코로나19 상황, 호전 상황과 이제 연동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차치하더라도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꽤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27만 7천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사실 지금 이제 뉴딜 정책이나 이런 모든 그런 그 정부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사실은 취업자 수 늘리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그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꽤 이제 많은 수치라는 거죠. 네네. 취업을 못한 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경제 성장률하고
고용 수치가 이제 괴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GDP 성장률하고 고용 통계가 따로 노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GDP 성장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용 없는 그런 성장이 뭐 그런 무슨 측면에서 의미가 봤을 때 OECD가 뭐 올해보다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아지고 상향 조정했는데 오히려 고용 통계가 실제적으로 어쨌든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예. 실제적으로 민생 경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 통계가 조금씩 수치가 이제 그 감소세가 둔화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쪽에 정부 정책이 이제 심히 실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면 네. 정부 이 통계 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교해서 또 OECD 1등이라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제안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또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게 실업자, 취업자인데 또 많은 그 고용 지표를 보면은 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지표도 나오고 쉬었음 인구도 나오고 또 구직 단념자들에 대한 지표도 나오고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악화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그 7월 달 통계로 그 일시 휴직자는 예. 사실은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업자로 간주가 되거든요.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취업자인데 사실 취업자가 아닌 걸로 나타나잖아요. 일시 휴직자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7월에 비해서 23만 9천 명 늘었어요. 7월 달에.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다음에 비경제 활동이라고 해서 네네. 아예 통계수 쭉 빠져 있는 전체 분들이 풀에서 있어요. 빠지는 거죠. 거기 예. 중에서 기타로 쉬고 있는 분들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분들이 또 숫자가 한 구직 단념자까지 합하면은 이분들 한 5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시 휴직자하고 그다음에 구직 단념자 58만 명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그 실업자까지 더해서 보면 지금 작년 7월에 비해서 실질적인 사실상의 실업자는 아까 113만 네네. 명 늘어난 더 것에 큰 더해서 거, 크게 200만 명 늘어날 수 가까이 있는.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작하면서부터 일자리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위원회까지 만들고서 돈을 그렇게 많이 3년 동안 붓고서도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시원할지 말지 한데 뭐 숫자가 뭐 네거티브가 좀 줄어드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다? 정말 국민들은 화나는 이야기라고 그렇죠. 보는 나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고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못 얻고 이런 상황인데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이 나와서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고 제가- 사실 정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고용 통계를 딥다운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진짜 뭐 오늘 3시간이 저희가 걸려도 시간이 못합니다. 모자르죠, 사실.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 교수님이 약간 비경제 활동 인구 컨셉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취업자 가지고만 또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제가 무슨 야당 대표인 것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 정책의 현실적인 현실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 고향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골 군입니다. 갔다가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70대 중반 큰아버지신데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도 이제 이미 일을 안 하고 계셨는데 큰아버지도 일주일에 2시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시간 일한대요. 풀 뽑기 일을 한대요. 정부에서 주는 일입니다. 근데 일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노인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취업자 증가도 나름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폭이 둔화되는 이런 흐름도 이 노인 일자리가 많이 메꾼 것이 영향이에요. 노인 공무원 일자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노인 일자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다만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 규모가 나름 형성이 된 이런 고용 통계를 가지고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라고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상당한 무리고 현재 현실 경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향후 고용 정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겠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고용 통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하나 네, 더 할게요. 교수님. 지금 자꾸 숫자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10시간 일하던 거하고 20시간 일하는 것은 질이 다르잖아요. 지금 2월, 3월까지만 해도 18시간에서 35시간 일주일에 네. 일하던 분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만 늘었어요. 근데 이게 6월, 7월 넘어오니까 거의 6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53시간 이렇게 크게 일하는 36시간에서 52시간 일하는 분들은 1, 2월만 해도 한 30만 명 늘어나던 게 4월, 5월, 6월, 7월 보니까 7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취업자 숫자를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실제로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의 양도 문제지만 질적인 부분도. 그 고용의 질이라는 게 제가 연로하신 분들의 취로삽 이걸 이야기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30대, 40대, 50대의 이분들의 근로시간 자체도 일감이 없거나 또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분들의 시간이 계속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노동의 문제다. 그런 문제의식이 정부는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까 뭐 일자리 위원회, 그다음에 일자리 현황판도 만들었고 그래서 고용이라는 게 굉장히 이 정부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이 부분을 두고도 뭐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실제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청와대는 굉장히 지금 이 현재의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시선을 갖고 있는데 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부동산 시장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까? 팩트만 갖고 일단 얘기를 하면요. 그 최근에 이제 6.17 부동산 대책, 예. 7.10 그 부동산 보완 대책, 그다음에 8.4 공급 대책 이렇게 세 가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냐 보았을 때 그 전후의 어떤 부동산 가격 그런 상승률 그런 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7.10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7월 6일자에 그 전국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한 0.11 정도, 0.11%. 게다가 이제 그 대책 나오고서 7월 말에 보게 되면 0.0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그 7.10 대책 나오기 전에 한 0.12%, 0.12%였던 게 뭐 0.1 이후에 0.10%까지 이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는 미묘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승세가 둔화된 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르면서 이제 상승세가 꺾인 약간 둔화된 올라는 부분이죠. 가지만 속도가 좀 더뎌지는 더뎌진 거죠. 예.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예. 2017년 5월 이후에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그 당시에 2017년 보게 되면 서울에 이제 가구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원대 됐는데 언제요? 2017년도 2017년에 7억이었어요? 부동산 114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보게 네. 되면 거기가 한 7억 정도로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10억 원 돌파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 47% 정도가 상승한 거죠. 3년 만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꽤 높은 거고요.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한 5억이었는데 그 100% 가량 지금 오른 거죠. 7년 사이에. 지금 2013년이 5억이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2017년이 7억 7억 125만 원이네요. 10억이니까 한 40. 근데 이제 10억을 넘었어요. 그쵸. 평균이. 그러니까 2017년 3년 동안 보게 되면 47%, 2013년하고 2020년 비교하게 되면 한 100% 정도 오른 거거든요. 아, 이게 특정 집이 아니라 지금 평균이라는 게 너무 놀랍네요. 평균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 이게 있나요?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오른데 강남 3구가 상당히 기여 많이 했죠. 그렇겠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평균 가격이 20억이 넘고요. 네네. 뭐 마용성이라든지 광진구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거의 20억이 육박하거든요. 최근에 재건축 많이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아파트 들어오면서 저런 효과만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 절대 겁니까?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제 사실 저런 그 내용보다는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갖고 어떤 정책의 그 전후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그런 효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생성세가 둔화된 거지 그렇죠. 이제 그 마이너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직도 주택가격 상승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대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시청자들,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그 지금 저게 전부 전체 가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전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아파트냐,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냐, 단독이냐 그렇죠.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전체도 전체 있고요. 주택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걸 또 뭉뚱그려서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누가 봐도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는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의 종류로 봐도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수도권이냐 아니냐, 수도권 중에서도 강북이냐 아니냐, 강북 중에서도 마용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것은 그렇게 일부 지역에 극도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정부대로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잡고 안 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은 폭발적으로 올라도 지방 가보면 오히려 거꾸로 집값이 내려간단 말이죠. 뭐 미분양도 있고 그래서, 집값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살아가지고 내 아파트는 안 오른가.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그들이 잘하는 말로 맞춤형이 되어야 돼요. 예, 예. 따라서 전국 평균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문제를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번에 보세요. 뭐 부동산세, 종부세, 뭔세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부담이 커지니까 그걸 또 낮추겠다고 또 반발하고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정부의 정책이 저는 죽탕이 되어 간다. 저는 그래서 24번 냈으면 됐지.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좀 서둘러 좀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상이몽이네요. 실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가 집값이냐 이거예요. 평균, 전국 평균 매매 가격. 그건 안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부터 안정화돼 있었어요.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은 한국감정원 공시 이 통계를 보면요. 예. 시도별로 다 나옵니다. 그 엑셀을 열으면요. 정말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를 만큼 시도별로 각각의 통계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전국 통계는 원래 안정화돼 있었고 앞으로도 안정화돼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도권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잖아요. 수도권, 서울 이런 지역들, 세종 이런 지역이 크게 상승했으면 지방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하락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야지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을 잡은 건 원래 잡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잡힐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만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고자 했는데 못 잡은 거죠. 네네. 앞에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가격이 이 시도별로, 지역별로도 통계가 있고 또 주거 유형별로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시한 이 가격은 서울의 아파트예요. 다가구나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 그러니까 가장 상승세가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왜 싸우는데 다른 데를 보고 싸우느냐. 한 가지 통계로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놓고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분석적인 이야기를 다 떠나서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만약에 정부가 목표한 대로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다가구 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팝니다. 언제? 집 가격이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자들은 저소득층들이 이제서 드디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도하는 거고 떨어질 때,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에 실거주 주택자들 1인 가구를 비롯한 여러 주택자들은 이제서 주택을 소유했는데 이제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지대로 움직인다 한들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뉴딜 펀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이 집에 투자를 했다가 이 돈을 뉴딜 펀드로 안정적으로 원금을 거의 보장받아가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목적대로 가는 것이냐, 오히려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그 목표 자체가 왜 가격에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의 목표가 가격을 내리는 데 있다 보니 이런 혼선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포커스만 두고 네네. 어떻게 공급을 실현할까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격을 잡으려 하다 보니 더 이상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근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파트냐 빌라냐 뭐 수도권이냐 지역 전국이냐 뭐 이런 거 국민들이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그냥 정부와 청와대가 내는 메시지가 예. 지금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보면 맨날 집값이 오르고 매물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딱 몇 마디를 갖고 국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는 신뢰에 더 낮추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언론의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84년도에 귀국해서 2004년도까지 20년을 절반은 강남의 그 연립, 그다음에 절반은 강북의 연립에 살았어요. 연립주택에, 네. 20년 이상을 제가 연립에 살았거든요. 끊임없이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놀랍게도 연립주택은 값이 안 올랐어요.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요. 아파트만 값이, 그것도 아파트도 상당히 양질의 아파트만 값이 뛰는 거지 모든 아파트가 다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20몇 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혼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예로 하면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정화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토리가 다르다. 이것과도 맥이 다 있어요. 사실 아마, 뭐 앞서 예, 말씀해 주셨던 그 뉴딜 펀드 얘기가 있어서 뉴딜 펀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연 3% 정도대의 수익률을 내건 원금 보장 추구형인 이 뉴딜 펀드를 등장을 시켰는데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자금 한 160조 원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들어가는 이제 금액 규모 중에 재원 중에 한 10% 정도를 이제 금융권에서 좀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융권에서는 좀 하지 않는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원금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본시장법에는 원금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불안전 판매나 이런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온 얘기가 예, 뉴딜 펀드 구조, 그 운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에 모집이 돼서 네네. 선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저쪽에서는 수익률이 많이 안 나고요. 특히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많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후수위 대출, 네네. 저쪽부터 이제 수익률이 날 수 있죠. 그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출자금이라고 하는 에쿼티, 이제 주식 부분인데요. 저쪽 부분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이제 보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이제 펀드 투자에서의 손실은 이제 어떤 뭐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수익률 확정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제 그 투자 자금을 이제 한 10% 정도 이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예.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그 공고를 내는 이유는 안정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중 이자율보다는 높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과연 저게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세금으로 이제 저걸 또 메꿔줘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장이 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됐을 때 저걸 어떻게 또 그 정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게 만약에 지금 그 여권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 저 재원을 퇴직연금에서 가져다가 이제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DB형이 있는데 D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확정급여형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 이제 회사가 책임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회사가 책임지고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저게 이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지급을 못할 우려가 생기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유동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게 장기 인프라 펀드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이제 환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퇴직금을 지급해야 돌려줘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미스매칭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재원을 활용하는 거냐, 활용하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또 현실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 취지는 좋으나 이 이제 하나씩 이제 뉴딜 펀드를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 운용이나 여러 가지 손실 났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금 걱정해 주시는 우려들에 대한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그린 뉴딜이나 또는 디지털 뉴딜에 네네. 성공에 확신이 있고 또 성공시켜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재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혈세를 들여서라도 국가가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뉴딜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다 정부 재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 투입을 하고 해서 그걸 또 운용하고. 네, 뉴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뉴딜은 그 어마어마한 연방 프로젝트를 전부 국가가 재정이나 아니면 그 국채 발행을 해서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으면 국채로 해라. 국채로 하고 괜히 국채 그 발행 그 GDP 비율, 국가 채무 비율을 자꾸 좀 꼼수를 써서 낮추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한 리스크를 저는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정부 재정을 해라. 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국민의 펀드의 그 손실에 따르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어야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보장을 하고 정부는 손을 빼면서 보장을 하는 순간 네. 프로젝트 자체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말하자면 사기성 어떤 그런 개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의 책임에 의해서 하든지 정말 자신 있으면 정부 책임하에서 전 재정을 하는 것이 옳지. 그리고 그 규모도 뭐 100조가 아니라 10몇 조라면서요. 네, 전체 10%. 딜의 네. 10%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요? 하려면 아예 아까 위에 전부 다 그냥 올려서 정부 그 기관들이 다 하고 말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ESS를 기업이 도입을 하면 언제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할까?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예에 예, 불과합니다. 예. 풍력, 태양광, 그밖에 또 디지털 뉴딜, 5G 인프라 이게 수익성이 과연 단기간 안에 나올까, 정권 내에 나올까? 그러니까 이 3%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의 재산 증식인가? 저소득층은 이제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지금 그렇죠. 60% 채무 상환 비율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의 재산 증식인가? 지금 이게 정부의 목표인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인가? 양극화해서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 분야 고용 또 뭐 수출 또 성장률 관련해서 두루두루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아직 뭐 낙관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신중한 선택과 판단 그리고 자세로 경제를 좀 리딩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서지용 교수,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